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의 단독 보도가 파문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명 김학의 사건의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의 접대 의혹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한섭 대구지검장의 말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절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면담보고 형식의 당시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과거사위 정식 조사기록에 정보가 본 적이 없고 초기에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이 그런 취지를 하더라라는 걸 일방적으로 자기가 요약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6년간 각종 단독 특종을 터뜨리며 추적해온 유지만 기자가 오늘 후속 취재를 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장경동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카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이 사람들 설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수백만 명이 울고 있으면 오셔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지난 9일 한글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이었는데요. 발언자들은 정광훈, 장경동 목사였습니다. 한국 보수 개신교는 왜 특정 정치 집회에 참여하게 된 걸까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을 역임한 또 한 분의 목사를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화제의 영화 조커를 오늘 노잼진과 스포성수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리뷰는 스포성수 김성수 문화평론가가 해드립니다. 아직 조커를 안 보신 청취자분들께 스포 위험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4부에서는 한 주간 연예계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 이것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와 연관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루 종일 파장이 상당했는데요. 오랫동안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취재하며 여러 건의 단독 특종 기사를 써온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하어영 기자도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고 출연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한겨레 차원에서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새벽이죠. 올라온 예. 기사 유 기자도 봤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사실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서요. 예. 그 날짜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네. 이 예전에 뭐 잘못 나왔던 기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보고 했는데 저도 꽤 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또 따로 취재를 했겠죠. 오늘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만 기자와의 인터뷰에 앞서서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한섭 대구지검장이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그 면담 보고 형식의 당시 그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과거사위 정식 조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초기에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이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라는 걸 일방적으로 자기가 요약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후에 조사단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이후에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1, 2차 수사 기록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료에 일체 윤석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자기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수사 권고를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일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진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요한섭 단장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검찰 입장은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겨레 20일 보도 내용에 핵심 요지 일단 한번 짚어주시죠. 한겨레 일면에도 나갔는 내용이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3월이었죠. 대검찰청 과거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현 총장이죠. 현재 검찰총장에게 그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접대를 했었다라는 것이 조사단에서 포착이 됐고 이것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찰 수사단에게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보도입니다. 예. 지금 하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 씨 다이어리 등 소지품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왔고 3명 이상의 핵심 증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 윤석열 이름은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같이 활동했던 박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또 터졌다.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난다 이랬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야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할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윤중천 씨 입에서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한섭 지검장도 마찬가지 얘기했죠. 면담 보고서 형식에 이름이 들어가 있던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준영 변호사도 그런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영 기자가 누구에게 취재를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맨 처음 이 사건을 다뤘던 경찰. 그렇죠? 검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을 테고. 그리고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멤버들. 아마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오늘 검찰에서 얘기하기도 그 면담 보고서 이모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있었다고는 얘기했단 말이죠. 그 이모 검사는 누굽니까?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속해 있던 이제 검사도 있고 또 외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외부에서 온 변호사들과 현직 검사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신빙성에 대해서는 유 기자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일단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윤중천 씨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고, 그 이름을 했고, 그게 보고서에 담겼고, 그 다음에 여한섭 수사단에 그것 보고서가 전달이 된 것도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그 개별적인 사실들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이제 조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는 아직 있긴 하죠. 일단 윤중천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했다고 여한섭 단장이 밝혔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일면식도 없다 윤중천과는. 예,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된 원주 별장. 원주라는 것도 20년 전에 한번 가본 게 다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사의 문제 의식은 뭐 통보가 됐고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상 좀 당시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던진 건데. 그러니까 의혹이 일단 나왔으면은 예.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는 것처럼 덮은 걸 문제가 있다. 이게 한겨레의 핵심 예. 요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혹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페이퍼로 그 한겨레 기자한테 과연 전달됐겠느냐. 아니면 구두로 증언이 나왔겠느냐. 이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페이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뭐 판단을 내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맞습니다. 뭐 이제 맞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된 셈이죠. 예. 보고서도 존재하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당시 경찰 수사팀 쪽에 오늘 다시 확인을 좀 해보긴 했어요. 그랬더니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활동할 당시에도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맞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들이 봤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할 단계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튀어나온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는 밝혔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겨레 기사가 사실관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면 그 올라왔다는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검찰에 전달이 됐다는 그 면담 보고서라든지 이 부분이 좀 면밀하게 좀 뭐 공개가 된다든지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일단 경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까? 유 기자한테?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가장 열심히 수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만약에 당시 그 2012년 13년 이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뭐 이렇게 할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던 시절이었는데 자신들이 윤석열의 이름이 나왔다면 이란 이름이 나왔다면 이거 모르진 않았을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얘기고 나중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또 이 윤중천 씨가 또 어떻게 했는지 예. 혹은 그때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 같은 것들 압수수색을 더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예. 그때 뭐가 또 나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예. 확실히 봐야 되겠죠. 정황적으로 보면 예. 윤중천 씨가 그 검찰에서 끝발이 있다고 하는 소위 예. 김학의 검사하고 당시 법무부 차관. 친문 관계가 있는데 예. 굳이 많이 밑에 부하인 윤석열과 이런 친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정황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한 번도 원주를 가본 적이 없다 딱 한 번 가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여주에 있을 때는 예. 바로 옆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높은 검사가 오라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황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지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온 건 사실이니까 예. 과연 이게 검찰 단계에서 덮었는 건지 일단 한겨레에서 지금 후속 취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맞다 그르다를 딱 가르기가 좀 애매한 게 네. 기사의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팩트들은 사실이긴 해요. 저도 뭐 그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팩트긴 한데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엮을 수 있는 중간 관계들이 좀 더 필요는 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은 과연 페이퍼로 받느냐 구두로 들었냐 이것까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다이어리 얘기를 했는데 유 기자도 다이어리나 이런 거 보지 않았나요? 저도 뭐 기록을 봤습니다.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윤석열 이름이. 있었으면은 예. 썼겠죠, 유 기자도. 제가 오늘 그 2013년 그 취재할 당시에 제가 기록해 놓은 취재 수첩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이란 이름 외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튀어나왔던 검사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 한상대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예. 뭐 윤곽금 전 고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름들은 당시에 제 취재 수첩에서는 확인이 돼요. 개인적인 취재 수첩에서도 확인이 되고 뭐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저도 사실은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놓쳤을 수는 있죠. 뭐 그랬을 수는 있지만 이 보도는 후속 보도로 이어졌을 때 좀 뭔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할 그런 상황이다. 네. 근데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맞다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 못 걸른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검증의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이 모든 맞다면. 게 사실이라면 사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하죠. 예.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포착하지 예. 못하고 예.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사실 따라올 수밖에 예, 예. 없거든요. 근데 이 윤중천과 관련해서 윤석열도 관련이 있다라는 소문이 졌던 소문, 과거에. 지금 나온 거 말고. 예. 있었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누가 봐도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였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기자라든가, 뭐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뜬금없이 이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냐. 또 지금 윤석열 검찰은 총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시기에 대한 좀 예.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게 묘한 게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낙마했단 말이죠. 예. 그것도 최초 보도한 거는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고요. 갑자기 일면에 보도가. 갑자기. 예. 지금은 상황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진보신문이라는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시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도되자마자 바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아직은 음모론 수준이기 때문에 뭐 논할 수는 없지만 좀 상황을 보시는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들도 좀 침착하게 좀 상황을 그냥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은 의혹 수준에 불과하니까. 특히 뭐 제2의 최동욱 사태라는 얘기는 의혹 수준도 못 되죠. 그 음모론 수준이고. 음모론 수준이죠, 진짜. 예. 근데 어쨌든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예. 의혹으로 출발했는데 각종 언론에서 마치 사실인 양 다 썼단 말이에요. 예. 이번엔 어떻게 될까? 이제 좀 침착 이성을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아주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완벽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민영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예. 아주 강경한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예. 뭐 윤석열 총장은 오늘 후속 보도 다른 매체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 부분은 뭐 자신이 아주 깨끗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유 기자 말처럼 바로 반박 보도문을 냈어요. 이 초기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예. 청와대 민정에서 검찰총장 임명하기 전에 이걸 들여다봤고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검찰이 민정수석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는 문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기류가 좀 이상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주고 맞다 맞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청와대가 약간 뭐 확인할 수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약간 확인해 주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좀 반응을 보였죠.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게 하필 당시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도 좀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여당 입장은 민주당 입장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별다른 언급이 없이 그냥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겠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자칫하면은 그 청와대 입장에서도 딱 그 과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청와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한겨레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단 말이죠. 예. 소송에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까요? 뭐 당시 소송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당시 진짜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남아 있겠죠. 예. 과연 이게 의혹에서 의혹으로 그칠지, 일파만파로 번질지. 예. 참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예. 갑작스러운 좀 내용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도 이 기사 하고요. 관련해서 유 기자 오늘 기사 하나 썼습니까? 예, 당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당시 수사팀 관계자 통화 연락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줘서 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 수사는 뭐 조국 장관 수사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예. 검찰 개혁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수장인 윤석열 총장도 오물이 묻은 것 아니냐.
예.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해내기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힘들죠, 오히려. 예. 예. 그래 혼돈의 지금 자, 전국이 이게 아닌가. 상황이 예. 진짜 혼돈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라고 뭐 결론 내리긴 힘들지만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좀 불씨가 좀 생겨버린 예.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전국 지금 여론은 다 조국 장관 전국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찬반 여론도 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수사가 사실 마무리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예. 한 이달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새로운 좀 뇌관으로 예.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시위나 서초동 시위 이렇게 갈려져서 시위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국은 조국 전국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전국이 지금 이 한겨레 21의 보도, 한겨레와 한겨레 21의 보도 때문에 윤석열 전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후속 보도나 있다면은? 나중에 진행될 또 다른 과정들이 생긴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유 기자도 계속해서 후속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만 기자 보내드리고 저는 광고 듣고 2부 이진호 목사와의 인터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었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정강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글날 집회에서는 장경동 목사도 연사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왜 정치 집회에 보수 기독교가 전면에 나서게 된 걸까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을 역임한 이진호 새나무교회 목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보수 기독교가 보수 정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한 마음으로 많이 오셨다. 이렇게 됐는데 헌금도 걷어서 논란이 좀 됐고요. 네. 그 자리에서. 한국 기독교의 어떤 점이 보수 정치 가치관과 맞닿아 있을까요? 저는 뭐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뭐 저도 목사이고 우리 또 신자들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게 기도회인가 정치 집회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은 기도회가 아니라 정치 집회입니다. 특정한 정치 이념을 혹은 이데올로기화 되어버린 그런 정치 집회인데 기독교가 왜 보수적인가 뭐 기독교가 다 보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기독교 예. 안에 물론 보수적인 입장도 있고 또 진보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건 이런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절대적인 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이죠. 또 정치적으로 보면 반공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유물주의에 대한 또 신학적, 철학적 반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진보적으로 보면 유교적인 우리의 한국의 문화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또 새롭게 변화되고 또 앞으로 나아간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또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저는 보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들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꼭 보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보수적인 부분도 맞닿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것하고 정치 성향을 완전히 드러내는 건 좀 다른 건데. 다릅니다. 92년 선거지요. 김영삼, 김대중이 붙었을 때 그때부터도 우리는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MB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특정 세력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MB나 김영삼 대통령 때만이 아니라 사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랬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정치화된 것이고 이념화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기독교가 했다. 또 하나는 이제 일관성도 없는 거죠.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도
또 참여하기도 하고 독재 정권에도 또 순종하기도 했었는데 뒤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지하고 이제는 지금 와서는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저항적이고 심지어는 기독교 정당까지 만들고 예.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또 그 주장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기독교 특히 개신교 대형교회가 있는 곳의 목사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띠고 발언도 조금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쓰나미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런 일을 당했다 얘기하기도 하고 불교를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다라든가 혹은 인감 가져오라 했을 때 가져오면 내 신도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 북한 인구가 3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니까 한 2천만 명 죽이면 된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가 과연 성직자로서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의심스러운 발언을 특히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진짜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예. 사람이 사람에 대한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성직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대단히 편향돼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는 거죠. 정치적 목적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 이득 혹은 기득권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뭐 요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말인 거죠. 이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을 성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저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했을 때 성도들이 반발하거나 좀 잘못됐다고 좀 비판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 교회 내에서 목사의 권위, 지위 높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의 정치적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투표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는 그 투표율 자체가 그것을 보면 목사들이 주장하는 게 곧 신자들이 정치적 행위로 혹은 투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이 이제 특정 몇몇의 대형교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안 좋은 의미에서 제가 교황이나 이런 분들을 모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회는 교황제, 중앙집권제를 벗어나서 개교회와 개별적 신앙을 존중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지금 몇몇 교회들은 그런 교황적,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개별 교회 안까지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아버지적 권위, 교황적 권위 혹은 정치적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잘못된 권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자들이 저는 일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강훈 목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간 발언이라든가 또 뭐 속옷 발언이라든가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목사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바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신이 목사라고 해서 혹은 또 특정 교회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주로 지방회나 노회나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임면의 권한이 있는데 정광훈 씨가 속해 있었던 백석대신이라는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난달 말에 회의를 통해서 목사직을 면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감당해야 되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교회를 일정 부분 대표하고 있는 연합기구의 대표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한기총 자체가 사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 관계없이 정광훈 씨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한기총 대표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정치적 집회를 하는 것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거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에서 명직당했으면 목회 활동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자체가 사실은 교단이 없는 것이고 물론 뭐 추종자들끼리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식 정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 기독교 혹은 개신교 자체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과거 일제 식민시대라든가 또 독재 시절 때
거기에 맞서 싸운 것도 또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까도 우리 처음에 이야기할 때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진보적인 부분도 있다.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세계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남녀 차별이라든가 노예 해방이라든가 또 흑인의 인권이라든가 인권이나 정의나 노동운동이나 상당 부분 기독교가 기여했고요.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독재 정권에 또 지지하고 또 일제의 신사참배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화된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건 돈과 권력의 문제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 것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정말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희생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람의 인권과 정의와 또 사회를 위해서 일해왔다. 전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들 교회들 중에 보면 대부분 이제 대형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돈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네. 그 교회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습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라는 게 세속적인 세상 사회에서도 중요한 힘을 작용하는데 사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으나 그러나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좀 더 이웃을 또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종교에 대한 기대인데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일정한 목사라든가 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건물과 땅과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이나 혹은 뭐 경제적인 어떤 힘들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대단히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런 정치적 저항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소신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 소신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한 지점을 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자든 목사든 다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자들 안에는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 활동을 하려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해라. 지난 대선 때 일부의 목회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또 일부의 목사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행동은 보수든 진보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가치를 따를 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종교 사회에서 좀 어리석다. 더구나 신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그런 부분을 좀 보듬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목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통일교단도 현실 정치에 뛰어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요. 저는 그게 기독교의 반작용이었어요. 기독교 정당을 만드니까 통일교도 자신의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종교 사회에서 저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은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저기서 만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현실 정치에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 이후에 사실 기독교가 정치권과 또 연계돼서 받아온 기득권적인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성장해온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그걸 누려왔던 분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이데올로기화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구분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매개고리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반공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나야 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좀 보듬고 좀 대화하고 소통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하는 걸 통해서 감동이나 사랑을 통해 이게 전해져야 될 종교가 힘으로 권력으로 제도로 이렇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저는 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은퇴해야 될 목사들 연령을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은퇴를 늘리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이 좀 있죠. 예. 네. 퇴직금도 조금 많이 이렇게 하게끔 하고. 예수님께서 빈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낮은 곳으로 임해서 그들을 좀 손을 잡아주라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데 어떤 모습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목사님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적용할 때 인애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 어떻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처지를 살피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또 하나는 공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갖고 안 갖고 여러 가지 것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의로 나타나서 약자에 대한 보호, 소외자에 대한 보호. 저는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의 그 베타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개신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는데 개신교는 다 타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베타성.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오해가 있고요. 예. 뭐 오해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태도나 자세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린 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종교가 각자 존재하는 것은 각자 믿는 신과 각자 믿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독교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죠. 저는 그 부분은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인 분들과 사회적 정의나 또 평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까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단절하고 기독교인들끼리만 이렇게 어떤 포교적 행동, 선교적 행동으로만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우리의 부족한 태도라고 보고요. 각각의 종교의 독특성은 존중된다면 그러면 공존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656님, 천주교의 사제는 정치를 못하는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고요. 0951님,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방송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뭐 저는 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신분일 때는 그것을 공적으로 제시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같이 정말 다른 정치적 수단이나 시민사회나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때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하면서 뭔가 바른 거를 해야 될 때 저는 그때 목회자들이 나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독재 정권 때도 그랬었죠. 예. 그렇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목사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최악의 경우에 지금이 그럴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당도 민주화되어 있고 충분한 서로의 권력이 있고 시민사회도 충분한 그런 역량들이 있는데 종교가 그것을 이 분열을 획책하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을 역임한 이진호 새나무교회 목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에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영화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늘도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네. 예, 앞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청취율 구걸하는 멘트를 들었는데 예. 부끄럽네요, 저는. 아, 본인이 안 하니까 네. 박지훈이 저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9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좀 애처롭긴 했어.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이런 걸 해야죠. 다른 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예. 예. 안 해도 뭐 청취율 1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대신 박지훈이 하죠. 그래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화 오면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코너 역시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 그 사이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 또 왓챠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삼행시를 하는데 오늘은 청취율로 합시다. 청취율. 야, 어려운데. 어렵다. 이건 어려워요. 이건 김성수도 못한다. 아, 저는 할 수 있어요. 예, 갑시다. 청취율. 시간 좀 드릴까요? 아유, 해보세요. 청년 같은 이동형. 취한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이동형. 율. 이거 어렵다니까. 예, 네. 율에서 맡기는군요. 예, 막힙니다. 율사보다 더 똑똑한 이동형. 예,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 왓챠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85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소개할 때 스포 성수님 입에 제갈 좀 물려주세요. 이렇게. 저 그거 안 해요. 안 합니까? 저는 조커예요. 예, 조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동진 평론가 추천 영화 그럼 뭡니까?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부산 국제영화제 참석자 방송 못 나오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폐막이고 이게 이상하게 이 프로가 중독성이 있어서 이 프로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한때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게 제대로 상영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다이빙 벨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아주 좋죠. 네. 사실은 괜찮나요? 흥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직 후유증이 한 몇 년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3년에서 5년 가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한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티모시 살라메라고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핫한 배우죠. 티모시 살라메가 며칠 전에 이제 부산을 왔다 갔는데 종반에 예전에 부산의 그 배우 한 명 때문에 줄 서서 그 전날부터 줄 서서 있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다시 연출했고. 와. 대단하더군요, 정말.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은 어떤 걸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티모시 살라메의 헨리 5세. 뭐 시대극이고. 그리고 넷플릭스 제작이에요.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극장판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부산영화제에서 전석 매진이었으니까요. 영화의 전당 좌석이 3,000석이 넘습니다. 3,000한 500석 가까이 되는데 그 좌석이 다 매진됐어요. 놀랍네요. 그리고 모든 그 극장에서 GB 그러니까 게스트 비지트라고 해서 관객과의 대화를 여는데 그것도 다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원작이 꽤 어려운데. 예. 티모시 살라메 그러니까 영화는 때로는 한 명의 스타가 끌고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어려운 얘기고 또 뭐랄까요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도 그냥 대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배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화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이네요. 타란티노의 9번째 작품이고요. 10번 하고 영화 간둔다 했잖아요. 이제 한 번 남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란티노가 워낙 수다스러운 예. 감독이고 자기가 수다스러운 만큼 영화도 수다스럽고 요란법석스럽죠. 그렇죠. 사실은. 시끄럽죠. 그렇죠. 그런데 그 좀 이야기를 빙빙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예. 뛰어난 예. 작가죠, 사실은. 이 퀸틴 타란티노의 작품의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타란티노 영화는 한마디로 자극적이잖아요. 예. 헤모글로빈의 시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때로는 스크린을 피칠갑을 하죠. 네, 이런 표현이 좀 방송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 예전에 샘 페킨파 같은 감독의 그 총알 발레라고 해서요. 서부국에서 그 총싸움이 보여줄 때 마치 발레를 보는 듯하다. 예.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어떤 그런 폭력적인 장면도 굉장히 잘 찍었었는데 타란티노도 그에 못지않은 그의 후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찍는 감독이죠. 이번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는 옛날 옛적의 할리우드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옛날 옛적이 1969년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196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한데 예. 어쨌든 이때 그 타란티노가 돌아간 사건은 찰리 맨슨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연쇄살인 사건이고 찰리 맨슨이 이제 그 이상한 종교의 지도자급을 행세하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외피를 쓴 게 당시 플라워 무브먼트나 히피즘이었어요. 자유주의의 좀 극단적 모습이었는데 예. 찰리 맨슨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4명에게 세상을 바꾸려면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를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 4명이 사실은 할리우드 스타를 죽이는 대신에 그 부인을 살해를 했죠. 그게 그렇죠.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였습니다. 샤론 테이트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사실 미국은 자유주의에 대한 환멸, 히피즘에 대한 어떤 냉소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급격한 보수주의의 정치적 보수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찰리 맨슨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돌아간 얘기가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입니다. 예. 옛날 옛적 할리우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 예. 거죠. 공간은 비버리 힐즈입니다. 네.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의 조합이란 점 이것도 네. 화제가 됐을 텐데 브래드 피트는 뭐 퀸틴 타란티노 영화에 자주 나왔고 네. 디카프리오가 장고로 나왔고 요 둘이서 영화를 같이 한 건 처음이죠. 마치 맞아요. 로버트 드니로하고 알파치노가 히트란 영화를 에서 처음 만나서 화제가 됐었던 것처럼 원래는 만났어야 되는 배우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던 거죠.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요. 둘의 이른바 이제 케미스트리가 얼마나 잘 맞느냐. 예. 진작 만났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기대되네요. 네. 이 러닝 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40분 정도 되고요. 네, 지루하지 않습니다. 타란티노는 사람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감독이죠. 그런 이야기꾼이고. 그리고 그 퀸틴의 특징이 영화 내내 이게 수다스럽잖아요. 대사가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특징이 나옵니까? 수다스럽고 징징거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 모든 찌질한 성격들 또 과장된 성격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본인이 타란티노가 연기를 하잖아요. 타란티노가 타란티노 안에 몇 명의 타란티노가 있어요. 그 이 사람이 영화를 안 했으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다중적 성격을 다 보여주는 건데 그게 영화의 어떤 뭐랄까 다층적인 주제가 다 표현되고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다양스러운 일이죠. 우리로서도. 그래서 다양한 에피소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영화가 타란티노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도 타란티노가 등장합니까? 타란티노 등장 안 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타란티노가 등장하면 꼭 코믹한 역할이 있잖아요. 장고에서도 폭파당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는데 이번 역할에서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네. 타란티노 감독은 이 영화로 어떤 걸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69년으로 왜 돌아갔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래드 피트하고 디카프리오가 좀 백인 우월주의적 남자 2명이에요. 그러니까 히피들, 그 히피걸들, 뭐 자유주의자들을 응징하는 듯한 역할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타란티노가 정치적으로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 2명의 남자를 오히려 냉소적이고 조소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역설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명의 백인들이 영화 속에서 하는 행태가
그 트럼프로 치환시키면 똑같아요. 분리주의라든가 또 인종주의라든가 뭐 또는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뭐 등등 또 보수주의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그대로 배태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지금의 트럼프 시대를 그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2시간 40분 정도 러닝 타임인데 재밌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돈이 아깝지 않죠. 예, 여러분 크게 추천하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청취율 삼행시 5분이니까 이번엔 3분 정도 추천 먼저 하죠. 자, 0907님. 청명한 가을날. 취향 저격 방송. 율곡 2 같은 지혜로움 더해주는 방송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야, 율곡 2로 율곡이 나올 줄 몰랐다. 네. 우리는 뭐 율사 정도였는데 율곡 2를 대단합니다. 여기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네. 다시 하나 봅시다. 0951님. 청소가 필요한 정치판의 정면 승부로. 취업한 윤리적 진행자 이동영 화이팅. 윤리적. 여기서 이 소리 나는 대로 자음동화라고 하죠. 예, 재치죠, 뭐. 네, 재치가 있네요. 하나 더 봅시다. 0123님. 청산에 살이 났다. 취한 듯한 국회의원들 보이지 않는 율도국 같은 곳에서 뉴스 정면 승부나 들으며 살이 났다. 박수 나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일단 0907님. 율곡이 같은 그분하고 율도국 0123님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저희에게 받을 주소 다시 한번 율라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내주시고요. 윤리적은 떨어졌어요. 윤리적 떨어졌습니다. 한 분 더 봐야 되니까 9424님. 청정구역은 아닙니다. 취업 못한 백수님들 율 부린너 닮은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들으면 취업 성공하세요. 삭발하라는 얘기예요? 율부린너. 야, 이 재치 있네. 율부린너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연대가 되신 분 그런가 보네. 9424님 당첨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뭐 비슷한 연배인가 봐요? 뭔 소리야. 아니, 그분도 삭발을 하고 나서 자기 율부린너 닮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래된 사람이구나. 그 대명사죠. 예전에 율부린너 또 복싱계의 마빈 해글러. 예전에 제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배너 얘기하셔서 배너가 1950년대 영화잖아요. 세상에 그 수십 년 동안 영화를 안 봤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배너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2000 몇 년도에 10몇 년에 리메이크를 했으니까. 네네. 그걸 보진 않았죠. 예, 김성수 평론가 추천 영화 역시 화제작입니다. 조커. 예, 이 조커는 뭐 배트맨하고 그냥 때려야 뗄 수 없는 배트맨의 빌런. 영원한 적이자 뭐 서로가 서로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악당. 배트맨 영화에서 저 조커가 이런 대사를 하죠. 너는 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 맞아요. 그게 유명한 그 89년도 작품인데 잭 니콜슨이 이때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면서 연기를 해내요. 그래서 야, 저거보다 더한 조커는 나타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스 레저가 다크나이트에서 뭐 기가 막힌 또 연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더 그의 그 연기를 더욱더 빛나게 했는데 연기자들은 조커 연기를 하는 것이 꿈이죠. 히스레저도 얼마나 거기에 몰입했으면 양월과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호아킨 피닉스가 사실은 정점을 찍었어요. 승이다. 그럼 봅시다. 잭 니콜슨, 히스레저, 호아킨 피닉스. 김성수 평론가는 호아킨 피닉스가 최고다 지금. 최고였다. 이 셋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고다. 제가 부산에 있느라고 못 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최고다. 최고다. 이번에 또 호아킨 피닉스가 이 조커 역할을 위해서 체중도 상당히 뺐더라고. 뺀 정도가 아니라 막 등뼈가 다 튀어나와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 아주 기괴한 그런 포즈로 신발을 막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도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조커랑 다른 게 역할이랑 다른 게 다른 영화에서는 주인공 배트맨이었고 가려진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커를 중심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쉽게 말해서 히어로 무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어로 무비에서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가면, 뭐 수트, 뭐 초월적인 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커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그 조커란 이름이 붙게 되지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자기 원래 이름으로 계속 나오죠. 그리고 시종일관 탐구하고 있는 것은 이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고 그리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정신질환을 이 사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가. 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가 정신질환을 얻게 된 이유는 사회 때문이에요.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정신질환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전됐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 사회가 덜컹 이 사람한테 손에 총을 딱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 동시 개봉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보면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폭력의 실체, 뭐 악의 본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누군가는 저한테 한나 아렌트의 폭력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한 작품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니까 그런 포인트예요. 예, 어쩌면 그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이해와 요해를 시키기 위한 뭔가 앞선 사전적 설명이 좀 필요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범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고스란히 그 조각을 합니다. 조커라고 하는 탁월한 그런 빌런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범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그 보여주는데, 자, 그 고담시에 대한 묘사를 아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고담시를 갖다 막 조망하고 이런 장면들이 거의 없는데요. 첫 장면에서 10대들이 그 크라운 분장을 하고 어릿광대 분장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강남역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광고판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망해간 그런 그 가게에서 세일하는 것을 갖다가 선전을 해주는 예. 어릿광대예요. 근데 이게 다 상징이에요. 가게는 왜 망했을까요? 그리고 이 망한 가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망했겠지? 근데 그 경기는 왜 안 좋았을까? 실제로 금융자본이 모든 걸 빨아들이니까 예. 임대료 높고 예. 뭐 그 돈은 가격은 올라가고 빈익빈 부익부 커지고 예. 이런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일할 거리가 없어 거리에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는 일당을 받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수 흥분했다. 10대들이 그 친구를 두둑에 패고 그 어릿광대라고 해서 자기보다 약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패도 돼. 이런 식의 인식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는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실제로는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언론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누가 얼마나 힘들고, 또 심지어는 진짜 끔찍할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구실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신문이나 뭐 혹은 그 방송 리포트 나오는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예. 언론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에서 언론이 조명하고 있는 건 딱 한 사람, 토마스 웨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만. 네. 예,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죠. 예,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많다. 이 이게 말씀인 것 같고요. 좀 예. 이중적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이런 약간 폭력적 혁명도 상품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혁명을 순치시킬 수 있다. 할리우드 자본으로. 예. 이런 자신감도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혁명이라기보다는 한마디는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영화긴 하다. 둘 다 우리는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를 오늘 소개를 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커를 본 많은 분들이 영화가 끝나도 여운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하는데. 예. 자리를 뜨기 힘들었어요. 그 어때 마지막 장면이 좀 독특합니까? 어떻습니까? 독특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장면 한 장면을 놓칠 수가 없어요. 얘기하지 마. 예. 쿠키 영상.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갖다 끌어들이잖아, 지금. 쿠키 영상도 있죠. 쿠키 영상도. 예. 쿠키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김성수 평론가가 극찬한 조커. 아니 근데 모든 분들이 김성수 평론가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겠죠. 네. 예. 한국이 특이해요. 조커가 박스오피스 1위를 할 것이라고는 전 상상하기 힘든데. 아니에요. 저는 보고 나서 그걸 알았는데 한국이라는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일 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뭐 그 사정기관 제대로 재구실 못하지, 그런 데서 금융자본 커지지, 그리고 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서서 막 자기가 시장이 되겠다 그러지, 그런 상태에서 복지정책은 자꾸 감축되고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러니까 뭐냐면 내 얘기는 뭐냐면 영화를
영화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락적인 상품을 생각할 것 같은데 한국의 관객들은 좀 특이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곡성 같은 영화가 막 500만 넘고 이런 걸 보면 사회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하는 시선을 갖고 있는 영화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응원을 보내주는 거죠. 지지를 보내주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두 분 더 뽑아야 하죠. 네. 5265님 갑시다. 청년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취업만 한다면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나가서 기쁨에 가득 찬 율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애매하긴 하다. 네. 율동으로 가는 게 조금 갑자기. 아니, 저는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해서. 예. 뭐, 네. 1573님. 청취율 전화 오면 누가 뭐래도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를 말할 겁니다. 취해서 개가 된 상황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화가 오면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를 말하겠습니다. 율곡이도 전화 오면 바로 이동의 뉴스 승부를 외쳤다는. 아주 한조적인 모방. 예. 좀 길다 근데. 예. 어쨌든 1574님 예, 당첨되셨고요. 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예. 청렴 결백한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요? 취재되어 방송되는 기사들만 접하면 율동하는 풍선 인형 마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맞아요. 진짜 됐습니까? 혼란스러워요, 요즘. 예, 그럼 3363님, 1573님 두 분 다시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번 선정 끝이 났습니다. 그 청취율 단어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왔네요, 문자가. 아, 대단하십니다. 율브린너는 아주.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영화 소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일주일간 연예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TN 아시아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소연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 조커 설명하면서 쿠키 영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청취자께서 쿠키 영상 없다고 끝나면 그냥 나가셔도 된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컴백하는 밴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B 밴드가 컴백합니까? 네, 지난 10일에 새 음반을 발표했고요. 오늘 쇼케이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 6년 만에 컴백이네요. 일단 음반 발표가 6년 만이고요. 그동안 뭐 공연을 통해서는 활동을 했는데 정규 10집 음반이 6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신곡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죠. 예, 이번 앨범 어떻습니까? 13곡을 채웠어요. 요즘에는 뭐 5곡, 6곡만 채워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들어있는 건데 13곡을 6년 동안 또 최근 2년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타이틀곡이 총 3곡입니다. 예. 노래에 담은 메시지도 좀 달라졌다는 평이 있던데요. 네, 그동안 뭐 YB는 좀 사회 이슈를 좀 다루거나 아니면 범국민적인 뭐 월드컵송 같은 응원, 희망가를 좀 다뤘다면 이번에는 개인적이고 좀 소소한 감정들을 주로 노래에 담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번 앨범 만들기 전에 윤도현 씨가 산에 들어갔다 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좀 집중해서 음악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2년 전에 산에 들어가서 2달 동안 정말 혼자 거기서 밥을 해먹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내면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해외에서도 음원이 발표된다. YB가 아이돌인가요? 윤도현 밴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K-컬처가 인기가 얻으면서 전체적으로. K-밴드도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도현 밴드도 해외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페스티벌에 나가기도 하고 공연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고 있어요. 네. K-컬처, K-팝 자체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윤도현 씨도 인기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김소연 씨, 네. K-웨더는 어떻게? K-웨더 쪽은 열심히 일을 더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고, 네. 아직은 저희가 뭐 장비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예보관님도 열심히 또 예보하시고, 저희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K웨더 지금 저희가 일본과 미국 기상청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이 우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락 음악은 좋아합니까? 저는 뭐 천년이 난리 나죠 노래방 가면. YB 밴드에서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저는 저거 나는 나비. 네, 그거 참 신나더라고요. 뭔가 희망차에 노래 듣고 있으면 뭔가 하고 싶어져 일을 좀 이게 다운되어 있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밴드 얘기인데 내일? 네, 내일도 오랜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3년 만에 발표한 음반이고요. 컬러스 인 블랙이라는 음반입니다. 내일. 네.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아마 기억을 걷는 시간 노래를 들어보시면 한번 불러봐 주세요.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밴드 노래여서 부를 수가 없고 네, 아마 도입부를 들으시면 어디선가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선 씨 아세요? 저도 리듬만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닌데 굉장히 유명하긴 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3년 만에 컴백이다. 근데 20년 됐네요 벌써? 네, 1999년도에 데뷔를 했고 제가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단 한 번의 해체나 멤버 교체가 없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밴드인데요. 밴드들이 보통 뭐 악기 연주하는 멤버들을 좀 교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년 동안 정말 한 멤버도 바뀌지 않고 또 그런 언급조차 없이 활동을 해서 비결을 묻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성격이 다 다른 게 4명이서 성격이 다른 게 그 장수 비결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목표가 다 음악으로 하나인 점이 또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앨범 작업은 해외에서 했다고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작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한 호텔에서 같이 머물면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4명의 남성 멤버들이어서 서로에게 뭐 고맙다 이런 낯간지러운 말은 못 하는데 이번에는 좀 여행을 아무래도 가서 그런지 좀 만화처럼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의 어떤 신곡도 기대해 보고요. 영화 얘기해 봅시다. 영화 2번 할까요? 권상우, 이정현 주연인데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권상우 씨와 이종혁 씨가 함께 나와요. 예. 근데 권상우, 이종혁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말죽거리 자막사인데. 옥당구도 뜯어와. 그쵸. 그런 분들을 조금 재현을 하면서 벌써부터 인기가 좀 끌고 있다고 해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예, 영화 네. 광고에 또 이 장면이 삽입돼서. 네. 아무래도 말죽거리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었고 권상욱 씨를 정말 스타의 대열로 올려놓았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싶어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정현 씨는 처음이라고요? 로맨틱 코미디 연기가? 네, 지금 데뷔한 지가 23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장르가 일단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본을 받았을 때 제발 좀 재밌었으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읽는 내내 재밌었고 또 상대 역이 권상우 씨라고 하니까 부담감이 적다. 권상우 씨가 다 웃겨주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다들 좀 이 영화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권상우 씨와 이종혁 그리고 또 이정현 씨까지 그 케미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자, 걸그룹 블랙핑크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논란입니까? 지난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블랙핑크가 지각을 하면서 좀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특히 축구스타 베컴 씨가 같이 참여를 하는 행사여서 더 주목을 받았고 블랙핑크가 그날 현장에서 어떤 사과도 없이 또 왜 늦었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서 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장 어쨌든 이 관객들하고 약속인데 그렇죠. 늦었으면 왜 늦었는지 이유를 대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네, 현장에 인파가 워낙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공식적인 사과는 못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당시 또 베컴이 있었기 때문에 베컴을 또 왜 기다리게 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베컴이도 나이도 많은데다 월드스타다 보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는 거는 뭐 또 예의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베컴이 당일 인상 찌푸리지 않고 팬 서비스를 잘했다고요? 네, 베컴이 블랙핑크가 제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행사에도 굉장히 끝까지 웃고 있는 모습으로 팬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날두하고 또 비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연예인의 지각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죠. 음악방송 또 그 교통 상황을 좀 이유로 대면서 종종 지각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좀 습관인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네. 좀 일찍 나왔으면 좀 더 서둘렀으면 됐을 문제인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교통 상황이 안 좋을 때 저도 제가 아는 이제 매니저분들 보면 퀵 오토바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태워서라도 보내는데 그게 이제 팬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스타가 있는 반면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스타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좀 아쉬운 일이었고요. 자, 주윤발 씨. 네. 쪼우름파라고 요즘은 부르던데. 네. 쪼우름파가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썼어요. 홍콩에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에서 복면 금지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복면 금지법 이전에 찍은 사진이다 아니면 예전에 찍은 사진이다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항상 주윤발 씨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주윤발 씨는 항상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신의 전 재산을 또 기부하는 그런 대인배의 모습도 풍겨줬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찍힌 사진이 아니라도 크게 상관없는 거죠. 박수를 보낸다. 네. 그러면서 성룡 씨하고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성룡 씨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연예인이죠. 지난 6월 대만에서 홍콩 시위를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도 있고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당시에 주윤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원을 해준 반면에 이 성룡 씨는 당시에 강성 대국 없이 번영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시위로 인해서 홍콩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이렇게 말을 완전 상대적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요. 주윤발 씨 홍콩 시위에 참가한 소식이 퍼진 후에 네. 홍콩 분들은 대단히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역시 뭐 우리들의 영웅이다. 영원한 따거 뭐 나오죠. 나오는 대신에 함께 성룡 씨는 또 같이 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성룡 씨의 아들이 네. 그 마약 문제로 중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들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두 스타의 행보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시카 이야기 해볼까요?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네. 소녀시대 출신인 제시카가 각종 뭐 사업 활동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활동하는데 이번에는 소설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소설이요? 네. 제목은 샤인이라는 소설이고 미국 대형 출판사와 최근에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주인공이 K-팝 스타를 꿈꾸는 주인공 이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제시카 씨가 자신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좀 느낀 것을 경험들을 녹인다고 합니다. 이 책에. 근데 좀 소설이라는 그런 특징적을 잘 살려서 좀 재미있게 써보려고 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미 11개국 언어로 출판 계약됐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하는 것을 두고 협의 단계에 있다. 네. 아직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2020년 네. 발간 예정인데. 네. 이 제시카의 유명세를 그 출판사에서 한번 좀 이용해 보려는 그런 건 아닐까요? 제시카의 유명세와 K-팝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잘 버무려서 또 직접 제시카가 출연도 할 수 있는 뭐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업적으로 넓힐 예. 수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을 쓴다는 건 제시카 씨에겐 첫 도전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특히 소설은. 예.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재능이 뛰어난가 봐요. 아무래도 제시카 씨가 여러 가지로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노래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소설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수 이후에 사업가로도 성공하지 않았나요? 아주 성공한 건 아닌데 이제 좀 차근차근 발판을 밟아가고 있어요. 연기도 네. 했죠. 연기도 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소설가로 데뷔. 예. 소설가로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되는 계기 이유는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번 소설을 자서전 형식 겸 소설 겸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펴내겠다고 했어요. 노래는 이제 안 하신답니까? 새 앨범 준비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미국과 한국에서도 동시에 발매를 할 계획이라고 예. 합니다. 소녀시대는 해체된 거죠? 소녀시대는 해체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그냥 각자 활동하는 겁니까?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하고요. 네. 또 뭉칠 때는 뭉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개인 활동도 각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보니까는 각자 활동이 좀 어려울 때 다시 만나는 성향이
네, 지금까지로는 생일 때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일 때만 네. 어쨌든 만난다는 건 중요한 거죠. 네. 예. 유나 씨가 요즘에 좀 영화가 잘 됐기 때문에 당분간 만나기 쉽지 않게. 그렇네요. 영화가 대박 났죠? 엄청나게. 재란 영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김수현 씨가 소녀시대를 아주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춤도 많이 따라추고. 네. 춤을 따라했어요? 그럼요. 많이 따라추고 힘들 때마다 많이 응원 받았죠. 혼자 보면서 응원 받았어요. 예. 열심히 하라고 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노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